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지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육아는 왜 엄마만 해야 하나요? 도준영 작가님의 에세이 아빠가 육아를 시작한 후 바뀐 것들입니다. 잘 나가던 마케팅 회사 대표에서 전업 대리가 되었다. 출근도 퇴근도 없이 육아라는 전쟁을 겪는 이 시대 부모들을 위한 짠내 폴폴 감동 가득한 아빠 육아 일기. 아빠가 육아를 시작한 후 바뀐 것들.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육아에 적극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 남자들처럼 나 역시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내가 지금껏 자라온 환경과 배웠던 문화 모두를 되돌아보게 했다. 이쯤에서 결혼 전 프로포즈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한다. 여자들에게도 설렐 일이지만 남자들에게도 프로포즈는 엄청난 긴장감을 안겨준다. 원래 내 계획은 이랬다. 아내와 연극을 보러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이벤트를 펼치는 것. 그런데 내 아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남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정말 싫어. 결국 내 모든 계획은 무산되었다.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끝내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드라마에서 프로포즈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화장실로 도망가고 싶어진다. 그때의 미안함과 보잘것없는 나를 인생의 반려자로 택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나를 육아하는 아빠로 변신시킨 계기가 아닐까 싶다. 또 한 가지 내가 마음을 다잡게 된 일이 있다. 출산 후 3개월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갑작스럽게 담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도 낳고 수술까지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라는 마음만 들었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의 몸과 마음이 나아지지 않았다. 아내는 특별히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창밖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 머무는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면증에 시달렸고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으러 갔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상담 받는 내내 아내의 진지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모유 수유를 지속하기 위해 약 처방을 거부했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을 소개하면서 혹시 출산 전 직장을 다니셨다면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아내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뭐지? 이 느낌은? 아내가 직장에 다니려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날 쳐다본다는 건? 그렇다. 내가 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일하러 가고 싶어? 그래도 돼? 아내가 직장에 다녀도 되냐고 묻는 순간 이미 나의 육아는 시작되었다. 내가 설득해서 찾아간 병원이었기에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물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나는 아내에게 충분히 미안한 상황이었다. 인공수정에 출산에 쓸개 수술과 산후 우울증까지 온 아내에게 노 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미 난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족이 되어 있었으니 육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그렇게 아내는 복직을 선언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의 육아도 함께 시작되었다. 아빠 육아를 꿈꾸는 아내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것이다. 나는 신혼 초부터 아내를 위해 식사 담당을 자처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육아를 결심했다. 이쯤 되면 남자들은 아내의 칭찬을 기대한다. 아니 적어도 나는 기대했다. 육아하며 돈도 벌어오니 이만하면 예쁘잖아?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돈? 가장인데 당연히 벌어야지. 육아? 당신이 나만 주면 알아서 다 키운다고 했잖아. 그러니 당연히 해야지. 물론 진짜 속마음이 어떤 건지 나도 모른다. 내게 있어 표현은 이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난 매일 혼이 났다. 설거지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지 주변에 물이 다 튀었다고 혼나고, 아들옷을 갈아입혔으면 빨래통에 넣어야지 바닥에 두었냐고 혼나고, 복숭아를 사과 깎듯이 했다고 또 혼이 난다. 이뿐이 아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신경 쓰지 않게 미리 빨래를 해두었더니 빨래 넣을 때 탁탁 털지 않았다고 또 혼이 났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내가 혼날 일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아내는 본래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그래서 때때로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곤 한다. 나 역시 지난 10년 동안 아내의 말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아내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레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있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그러던 중 건우가 4살 때 아내의 인사 발령으로 주말 부부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독박 육아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만 우리 집은 아빠 육아의 시작이었다. 건우가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마주보며 대화하는 내가 바로 옮았다. 주말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건우 돌보다가 감기 옮아서 힘들었다고 말하면 따뜻한 위로보다는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한다는 핀잔을 들어 했다. 서운함이 가슴에 사무쳤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도대체 나더러 얼마나 잘하라고 저러는 건지. 정말 육아를 때려치우고 싶었다. 급기야 내가 죽어야 내 가치를 알아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육아 우울증이었다. 결국 나는 이 일로 인해 1년 동안의 독박 육아를 청산하고 아내의 근무지인 포항으로 이사를 했다. 하루는 5살 아들이 목욕탕에서 나와 함께 목욕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아빠, 내가 지켜줄게. 응? 건우가 아빠를 지켜준다고? 왜?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혼나잖아. 내가 혼내지 말라고 말해줄게. 아들 눈에도 아빠가 매번 엄마에게 혼난다고 비춰졌나 보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의 말에 그나마 있던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렸다.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아빠를 지켜주고 싶을 만큼 불쌍해 보였으니 내 심정이 오죽할까.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도 좀 미안했던지 아이를 불러 엄마가 아빠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말했다. 이 사건 이후 아내는 많이 달라졌다. 아이가 앞에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거나 불같이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건우가 나를 지켜준다는 말이 통한 셈이다. 남인숙 작가의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제목의 책이 있다. 그만큼 자존감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중요하다는 뜻일 테다. 반면에 남자들에겐 자존심이 중요하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무엇이 다를까?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다. 핵심은 남에게 굽힘 없이다. 그런데 아내가 혼을 낸다면 남자는 굽히거나 굽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굽히게 되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다. 그 반대라면 부부싸움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아내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행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칭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렇다. 아내가 날 사랑할수록, 다정하게 대할수록 점점 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고 싶다. 여자들끼리 공감하는 엄마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결혼 전날 엄마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애 낳을 때는 엄마한테 못한 게 생각나서 울고 아기 키울 때는 결혼해서 너 닮은 아기 낳아봐라라는 엄마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한단다. 그럼 남자들은 딱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육아를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라는 못된 소리만 할 줄 알지 아버지 마음을 알 리가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들에게 해줄 말이 별로 없는 거다. 요즘 나처럼 육아하는 아빠들이 많은 이유는 아버지 세대의 엄격함과 무관심에 지친 아들들의 멋진 반항 같다. 내가 육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여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누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누가 나랑 시간을 더 오래 보내주었느냐, 누가 함께 놀아주었느냐만 기억할 뿐이다. 어린 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 가사를 떠올려보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 언제나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결국 돈보다는 사랑이다. 육아를 시작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나도 엄마가 생각났다. 내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우리 집은 늘 사람이 많았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던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당시 우리 집에는 나의 고종 사촌 형들과 누나 그리고 삼촌까지 같이 살았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고등학생 형들 도시락 9개를 준비했고 7 식구의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아 하셨다. 세탁기도 없던 시절 얼음물에 그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다. 아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혼 사유 1번이지 않을까? 그런데 난 이리도 힘들게 사셨던 엄마에게 못된 아들이었다. 사촌 형들이 대학생이 되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학원에 다니거나 책을 살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악을 쓰고 대들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왜 나는 학원도 못 다니고 책도 못 사느냐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철없는 소리를 해댔다. 그렇게 불효를 저질렀건만 내가 아이를 낳고 나니 또다시 불효가 시작되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던 난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무조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통보했다. 처가댁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농사일을 하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우리 엄마는 내 요청에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지하철로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우리 집에 달려오셨다. 그리고 늘 웃으며 배웅해 주셨다. 하루는 점심 식사 후 어머니께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니 내가 네 덕분에 잘 먹었지 라고 하셨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아. 제가 이만큼 사람 굿이라고 살 수 있는 건 못난 아들 투정 다 받아주시면서 키워주신
엄마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엄마는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셨다. 아마 이제 좀 철들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다. 지금은 해외여행도 모시고 갈 수 있을 만큼 나도 성장했고 경제적 여건도 되지만 몸이 편찮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못난 아들은 오늘도 고민에 빠지고는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